교라는 것은 각국의 정치와 풍속의 근원인데 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님. 그죠? 교라는 것은 각국의 정치와 풍속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줄국에서 기독교 입국론을 외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정치와 풍속의 근원이기 때문에 교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의 그 파워가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살아나지 못하니까 참으로 정치도 엉망으로 되고 풍속도 거짓으로 지금 매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의 숲 이승만 연구 스터디 115차 1부 30장 서양 세력이 동으로 뻗어오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29장에서는 아라사의 정치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피터 대제가 어떤 유언을 남기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곳곳에 내려가고 그 땅들을 점령하려고 할 때마다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합심해가지고 저지함으로 해서 그 그레이트 게임이 결국 이제 동쪽으로 뻗어나오는 그런 과정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유의 숲은 이제 세상에 단 하나의 지식인 자유의 숲을 지금 소개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서양 세력이 동으로 뻗어오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아라사 세력이 서쪽에서 뻗어가지 못하니까 아라사의 욕심을 이제 서양 각국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저지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라사가 가는 곳마다 조심하고 방비하여 그들의 계책에 빠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막아낸 것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양 각국도 진짜 그런 형편을 깨달았으면 서로 청나라, 조선, 일본이 힘을 합쳐가지고 방비하면 참 좋을 뻔했는데 아라사가 감히 이렇게 욕심을 뿌리지 못했을 텐데 문제는 우리 한청 양국은 전혀 모르고 앉아서 점점 뻗어 들어오는 화근을 방비하지 아니었기에 그 형세가 심히 위태한 상태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아라사가 이제 그 아편 전쟁 1차, 2차 아편 전쟁을 거치면서 그들이 청나라에게 아주 가문 이슬로 한 말을 하면서 당신네들 돕겠다. 우리는 영토가 넓으니까 당신들 침범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해줍니다. 계속 청나라가 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조약을 통해서 저 만주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또 이제 1800차 아편 전쟁할 때 또 이렇게 연해주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폭력으로 전쟁으로 땅을 뺏은 것이 아니라 외교로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사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사가 이제 천국에게 호령만 쳐도 이제 청나라가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뜬다는 거죠. 대한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니 아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제 것처럼 아라사에게 그냥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 청나라는 화만 안 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은 대한대로 헤아리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고종은 기왕에 남의 속국 되기는 일반인이 아라사에게 속하는 것 과히 뭐 원통하다고 할 거 있겠나. 아마 이런 원인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일본의 식민지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나라의 독립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으니까 중국에 대한 속국이니까 아라사 오히려 아라사가 청나라를 이겼으니까 우리가 청나라 속국이 아라사 속국이 되면 청나라보다 훨씬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대한이 아라사의 입에 들어간다면 일본은 스스로 외로워져서 또한 홀로 부재하기 바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승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청, 그리고 일본 세 나라 중에서 누가 깨어 있었을까요? 일본만 깨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또 러시아가 동쪽으로 뻗어오면서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면 자기 나라도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서 필사적으로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본이 홀로 이러한 형편을 살펴보고 밤낮으로 어떻게 했냐? 백성들을 교육하고 깨우고 군사를 길러가지고 국력을 만들어가지고 한청 양국을 깨워서 같이 방어하기를 힘쓰자고 했는데 우리는 결국 이것은 실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서양 각국이 또한 이 뜻을 일본에게 권고를 합니다. 알려주면서 대한과 통하여 깨달도록 하는 거죠. 왜? 아라사 세력이 가는 곳마다 상업이나 우리 선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큰 손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마침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법국에서 프랑스의 천주교인들이 틈틈이 이제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고종은 그 당시의 대원군이었죠. 그들을 붙잡는 대로 죽이기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미양요, 그 병이양요 이전에 1832년도에 벌써 영국 군함 한 척이 남도 해변에 왔다고 합니다. 어디에 들어왔는가 보니까 1832년도에 영국 군함 한 척이 황해도 몽금포에 들어와 가지고 통상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책 하나만 전달하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0년 후에 1885년, 그러니까 53년 이후에죠. 러시아가 계속해서 남쪽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영국이 당시에 한 1, 2년 정도 금문도를 점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도 고종은 전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외국이 계속해서 조선에 들어온 내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1830년도에 영국 군함이 들어왔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프랑스 선교사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847년에 또 벚국 군함 두 척이 고군산이라면 군산이더라고요. 군산시 옥도면에 속하는 군도입니다. 한 3, 40개의 섬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들어와서 얇은 바닥에 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걸려서 조수에 걸려가지고 파손되니까 프랑스인 600명을 섬주민들에 의해서 구제를 받고 또 배에 실어가지고 천국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은 파손된 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이때에는 조선 정부와 백성들이 외국인들을 극히 잘 대접했으나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까 염려하여 그를 천국에 보내서 벚국 프랑스 사람에게 사정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보면 그동안 프랑스 사람들과 조선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를 청나라에게 전달해가지고 청나라에서 이 편지를 당신 보시고 다시는 당신의 허락 없이 못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참 이쁘죠? 예, 군산군도입니다.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하이킹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다녀오세요. 여기 제가 전주 예수병원에 있을 때 그 군산에 가서 회식 있을 때 가보니까 회가 참 맛있어요. 그리고 회 먹을 때 찌개다시를 많이 줘요. 자, 이제 그 추억을 이야기했고요. 지나간 해에 이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조선이 프랑스하고 이제 서로 주고받은 편지인데 이 편지는 누가 썼냐면 프랑스가 쓴 편지입니다. 지나간 해에 우리가 외국 사람한테서 글을 받아보니 그 글에 말하기를 귀국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무단히 죽였기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귀국의 법은 외국인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일 청인이 귀국에 들어간다면 극진히 보호하여 잘 대접해야 했는데 어찌하여 청인은 그렇듯 잘 대접하면서 우리 프랑스 사람 백성에게만 홀로 차별대우를 한가? 만일 우리 백성이 혹 우리 인명을 살해하거나 법이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였다면 혹 다른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당신네들이 죽였으면 우리가 그냥 물러갈 텐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로 아무런 죄 없는데도 당신이 죽였다는 거죠. 이는 벚국 정부에 대해서는 크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답장을 하였다. 첫 번째 답장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편지에 대하여 상가 답장을 하였노라. 몇 해 전에 어떤 외국 사람이 붙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그는 언제나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 옷을 입고 조선 말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밤이면 다니고 낮이면 자고 다만 상종하는 사람이라고는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이었다. 마침내 잡혀와서 심사받는 자리에서 성과 이름을 바로 대지 아니하고 어느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귀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귀국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 뜻을 자세히 알기 어렵거니와 당초에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보내줄 수도 없었고 설령 귀국 백성인 줄 알았다 하더라도 내 나라에 비밀이 들어오는 자를 국법대로 다스렸던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반문을 하면서 두 번째 또 답을 합니다. 하물며 언어와 이름과 복색을 바꾸고 내지에 비밀리에 다니는 것이 분명히 다른 뜻이 있어서일 것이니 그런 사람을 어찌 파선당해 오는 사람과 같이 비교하겠는가? 만일 파선당해 오는 자가 있으면 힘껏 구제하고 돌려보낼 텐데 이것이 본국의 법이고 귀국 백성들도 이제 풍랑에 썰려가지고 온다고 하면 청인이나 일본이나 다름없이 다 우리가 똑같이 대접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실수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말이다. 우리가 벚국과 교섭이 없었으므로 벚국이 얼마나 멀리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손해를 입혔다고 말을 하는가. 만약 귀국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불법한 일을 행한다면 짐작 당신 나라에서는 그냥 두겠는가? 우리는 천국 사람이 만주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또한 똑같이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거다. 그동안 천국 사람들이 변복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잡혀서 우리가 처형을 한 적도 있다. 그렇게 하니까 천국에서도 아무 말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귀국 백성인 줄 알았더라면 법대로 시행할 것이 실수라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모르고 한 것이 더욱 무슨 말인가. 귀국에서 보낸 편지가 법식에 합당하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법식이란 프랑스식에 합당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해답할 의무가 이제는 없다. 이 일을 관찰사 한 사람이 조차할 바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천국의 속국이라고 나오죠. 외국과 관계되는 모든 일은 북경 정부에서 의논하고 허락해줘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책이므로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바로 말하는 것이니 윗사람에게 이대로 보고하라고 하였다라고 청나라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가 천국을 통해서 법국 정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어떻게 논하냐, 죽음을 무릅쓰고 어두운 나라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내 나라 백성들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군사를 별도로 보내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보호할 것이 옳다. 그래서 군사를 보낼 준비하려고 하는데 프랑스 내에서 어떤 내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시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프랑스는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당시에 조선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왔다는 것은 천주교 신부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천주교 신부님들이 정말 이때는 목숨을 걸고 와서 전도를 하고, 또 나중에 보면 신미양요 뭐 등등 보면 병이양요 이렇게 보면 지시 판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지켜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저 교인이라는 것은 각국이 법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로마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면서 수천 명의 목숨을 잃은 후에 비로소 그때야 참혹하고 무리한 일인 줄 깨달고 헤아리면서 교라는 것은 각국의 정치와 풍속의 근원인데, 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님. 그죠? 교라는 것은 각국의 정치와 풍속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줄국에서 기독교 입국론을 외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정치와 풍속의 근원이기 때문에, 교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의 그 파워가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살아나지 못하니까 참으로 정치도 엉망으로 되고 풍속도 거짓으로 지금 매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각각 믿는 대로 이 선교사들은 대로 받들고, 또한 저들이 좋은 줄로 알고 믿는 것을 남과 같이 하자는 본래의 뜻을 지극히 인내하고 자기들의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어찌 금하고 맞겠는가. 그래서 공법이 탄생하고 이 공법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그것이 곧 근대 계명 세계가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은 어떤 상황이냐? 이러한 본래의 뜻도 모르고 교를 전파하면 나라가 없어지거나 백성이 다 임금도 없고 아비도 없이 금수와 같이 되는 줄 알면서 이제 잔혹하게 사람들을, 선교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미양요를 먼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32년도, 그리고 또 중간에 40년도, 그리고 1866년도 이제 6월에 미국 번선이 이제 황해에 와가지고 이제 표류를 하고 있는데 대웅군이가 이제 그들 보호해가지고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해 9월경에 또 미국 배가 평양으로 올라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너럴 셔먼 호구입니다. 이것이 올라와가지고 또 이 큰 배가 대동강 쪽에 가면 이게 모래사장에 또 그것도 간만에 차이가 있으니까 또 물이 내려가면서 배가 걸터가지고 파선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제너럴 셔먼호가 이렇게 침몰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66년도에 이 해에 법국의 천주교 신부들이 변복을 하고 다니다가 또 붙잡혔다. 다시는 이 땅에 있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에 죽이는 형벌이 처해지면서 이게 이제 병임박해가 되는 거죠. 간신히 형을 면하고 도망을 쳐서 천국으로 간 신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리델 신부입니다. 이분이
참혹한 이러한 처형 상황들을 이제 텐진에 올라가지고 텐진에 있는 프랑스 공사인 베로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전화하니까 이 공사가 굉장히 의문을 느껴가지고 공친왕에 가서 이제 조회를 합니다. 뭐라고 이제 공친왕에 말을 하냐면, 이전에 귀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이 야만스러운 포악을 행하였다. 앞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아라사에게 뭐라고 했죠? 천국 우리 거 조선은 우리 거 아니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에게는 또 이렇게, 이전에는 말할 때는 속국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백인박해를 가지고 따지러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속국이던 조선이 야만스러운 포악한 행동을 했다. 사울경에 법국 신부들이 그 나라에 전도하다가 마침내 붙잡혀서 선교사들 9명과 조선 신부 7명, 그 외에 무수한 8천여 명의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 나라의 왕명을 모조리 살해했는데, 이런 행위는 결단코 그냥 두지는 않겠다. 수일 후에 우리가 군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쳐서 이길 터이니 우리 대황제, 그러니까 프랑스 대황제께서 그 나라 임금 조선왕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든지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귀 정부에서 봉공사에게 여러 번 설명하기를 귀국은 조선에 대해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하였으며, 그러니까 속국이라고 했는데 또 아무런 관련도 없다, 이렇게. 조선에 가는 우리나라 교인을 보호해 줄 빙표 여행 허가증을 귀정부에 청구했는데 그때 또한 귀국은 조선과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주지 않았다. 봉공사가 지금 분명히 밝혀두는 바는 우리는 귀국이 조선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줄로 이제 알겠다 하면서 조선에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매번 이런 문제를 만나면 장래에 어찌 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장의 화의 단서만 면하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화가 닥칠까봐 그것을 이제 핑계로 이제 넘어가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앞에 아라사에게도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프랑스에게도 또 이렇게 백인박해 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벌써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때에도 이 조회를 보고는 무슨 책망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즉시 이제 청나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우리 조선은 본래 강하고 사납다는 뜻입니다. 강한하여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할 뿐이다. 자기들 괴롭대요. 우리의 속국이 아니므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 알아서 행하라, 이렇게 돼요. 그때 마침 우리나라 사신이 북경에 갔다가 돌아오려고 할 때 천국 정부에서 또 알려줘요. 프랑스 군대가 당신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다. 빨리 대처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신이 이 말을 듣고 돌아와서 우리 정부에게 보고하여서 겸하여 북경의 법인이 프랑스인들이 돌입하여 대궐에 불을 지르고, 그때 이제 그 아편 전쟁 때 8개의 열강들이 같이 힘해가지고 베이징의 그 원명궁을 완전히 불살아버렸죠. 일주일 동안 불탔다고 합니다. 그 안에 뭐 굉장히 진귀한 보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억지로 통상조약을 맺은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니 조야의 난리, 소문이 바닥에 퍼져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분부히 피난하여 산으로 가고 한편으로 바닷가에서 포대를 쌓으면서 싸울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프랑스 군 배가 2척인데 사실 7척입니다. 배 한 척은 이렇게 올라가서 실척을 계속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풍문이 전달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이경하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통진부에 운거하고 있으면서北국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도록 하는北국 진영에 글을 보냅니다. 너희 선교사가 변복하고 이름을 고치고 수상한 행색으로 내지에 들어와 남의 나라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어찌 군사로 흔단이라는 것은 서로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시초나 단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프랑스 함장이 이렇게, 우리 선교사를 이유 없이 죽인 것은 실로 불법한 일이다. 그 일을 주관한 대신 3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정권 대신을 보내어 통상과 선교 활동을 허락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답을 하지 않고 산에 있는 산포수들, 이제 사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군인이 없으니까 5천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프랑스 군인들과 싸우게 되죠. 이것이 병인양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보면 이 철종 시대 때부터 이제 프랑스의 신부들이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65년 고종 2년 때 2만 3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신도들이. 네.
그래가지고 고종 1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러시아인들의 환경도의 경영부에 방문해서 조선 정부와 통상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병이양요 일어나기 2년 전입니다. 그때 천주교 선교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선 정부가 프랑스, 영국과의 동맹을 체결한다면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의 힘을 빌려서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러시아가 희지부지하니까 또 이것이 없어진 걸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인 양요 이전에 2년 전에 또 이러한 사건들이 러시아가 남하할 때 프랑스 신부들이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철종 때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고종 2년 때에는 2만 3천 명의 천주교 신도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병인박해 여기서 보면 얼마나 죽었냐면 천주교도 8천여 명이 처형됐고요.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이 처형이 되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1866년 5월 8일 조선을 탈주할 리델 신부는 7월 6일 청의 주포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 공사에게 소식을 전하고 출발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제너럴 셔먼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66년이죠. 거의 한 5년 뒤에 어떻게 되냐면 1871년 봄에 천국에 있는 미국 공사에게 명하여 군함을 거느리고 조선에 가서 조약을 맺고 통상 문제와 조선에 오는 미국 선교사를 보호하는 문제를 의논하도록 했다. 이러면서 배 5척을 보냅니다. 어디요?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5월 30일 날 한국 해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관원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전에 천국 정부에서 미리 이때 또 이제 조선이 안 것이 아니라 이때도 또 청나라에서 미국 군사가 오려는 뜻을 우리나라에게 알려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삼포수들, 포군들을 몇 명이나 3,000명, 실제로 600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포군 3,000명을 또 뽑아가지고 강화도 어귀에 이렇게 주둔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 군함은 이제 한 척은 이렇게 청량을 하면서 이제 서로 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포군들이 총알을 갈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화의 초지진, 덕진진, 광성진 등 이때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군사들이 잠시 동안 접전을 하여서 육지 자리를 잡고 버티었으나 외로운 군사가 무수한 포군과 대적할 수가 없어서 또한 성 안으로 이제 가지 못할 터이므로 서로 오래 대치하고 있는 것이 좋은 계책이 아닌 줄 알고 그 군사들을 이끌어가지고 비로소 난리를 평정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미양요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퇴각을 시킨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기들이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자진해서 나갔죠. 그러나 대원군은 그때 어떻게 했냐?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신미양요에서 이제 여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김포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강화도예요. 김포하고 강화도 사이에 이렇게 해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해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제 염하라고 되어 있네요. 염하의 그 해로가 있는데 여기서 광진진을 이렇게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대충 어떤 지형인지 아시겠죠? 강화하고 김포 있는데 요 사이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한강을 타고 올라가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 군함에 승선해 있던 군사들이죠. 우리는 어때요? 그냥 일반 옷 입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미국이 그냥 퇴각하고 난 뒤에 어때요? 신미양요 이후에 조선은 척화비를 세워가지고 쇄국 정책을 더 강화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서양 각국과 통하지 않으려고 여러 번 성강일을 벌이던 역사 대강 우리가 봤다. 각국이 대한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 알게 된 후로는 천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군함을 파견해서 혹 호의로 권하기도 하고 혹 위력으로 핍박하기도 하였으나 한 번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낭패에 돌아갔다. 그렇죠? 신미양요, 병인양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원기가 든든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두 차례나 승전한 후로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또한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럼 반면에 뭐죠? 청나라, 일본은 결국 페리 제독에 의해서 문을 열게 되고 또 청나라는 열강들에 의해서 문을 열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퇴각을 시켰다. 그러면 더 잘 독립국으로 변모를 해야 되는데 쇄국 정책으로 더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지 못하여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청나라와 일본은 이렇게
문을 다 열었는데 우리는 홀로 이렇게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운이 더욱 강성해져서 종로의 큰 길 위에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새겨 넣었다. 이게 척화비입니다. 척화비의 뜻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승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서편의 오랑캐가 침범하니 싸우지 않으면 화친해야 한다. 만일 만세 자손 영원히 경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거고 나라를 팔아먹는 거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백년색에서 신민년에 세우노라 1년 차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천주교인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이 더욱 엄해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금 겨우 3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벌써 30여 년 전에 이렇게 막 못 들어오게 막았지만 지금 30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서울에 일본 공사도 있고 미국 공사도 있고 프랑스 공사도 있고 러시아 공사도 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우 30여 년 동안에 외국의 세력을 어떻게 퍼졌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들어오게 쇠고했지만 벌써 문이 다 열렸다는 거죠.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졌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종로 내거리에 세웠던 척화비도 이제 어디 간데 안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줄을 환히 깨닫는 모양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컴컴한 데 들어와서 외와 양을 몰아내자거나 저희가 스스로 물러갈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고집을 깨우치지 못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